2010년 2월 12일, 이날 엘라베마 대학교 헌츠빌 생물학 부서 회의실에 13명의 교직원이 정기 교수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사각형 탁자에 둘러앉아 여러 논제로 진행된 회의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에이미가 가방에서 반자동 권총을 꺼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회의실의 유일한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에이미는 자신의 가방에서 12발이 장전된 반자동 권총을 꺼냈고 그녀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학과장 포딜라를 쏘아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총구를 돌려 존슨과 데이비스 교수를 살해했고 그제야 다른 이들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녀의 표정이 화가 나 있었지만 총격은 조직적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12발의 총알 중 6발을 발사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겼던 에이미의 오랜 친구인 데브라는 탁자 밑을 기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며 진정하고 자신이 도와줄 테니 그만 총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난 에이미는 아무 말 없이 데브라에게 총구를 겨눴고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렸던 순간 총알이 걸리며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데브라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녀를 지나쳐 회의실 문을 열고 도망쳤고 에이미는 데브라를 쫓아가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여전히 총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들은 문을 닫고 막아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문이 열리지 않자 그녀는 2층 화장실로 가 남편 제임스에게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방금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차분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일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선 그녀의 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1965년 4월 24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겐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은 여느 남매처럼 별다른 특이점 없이 자주 다투고 함께 놀았습니다. 평범했던 그들에게 비극이 발생한 것은 1986년 12월 6일. 이날 에이미는 오전에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가족들이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강도 대비용으로 마련한 산탄총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도가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전했는데 실수로 방아쇠를 건드리는 바람에 침실 거울을 쏴버렸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외출했던 어머니와 동생이 들어왔고 동생에게 장전을 풀어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총이 또 발사됐습니다. 동생은 그대로 사망했고 혼란에 빠진 그녀는 총을 가지고 도망쳐 근처 가게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녀를 설득해 얼마 뒤 추가 피해 없이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문 중 그녀는 자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고 실수로 발사된 총에 동생이 운 나쁘게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녀의 어머니 역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딸이 말한 대로라며 모두 사고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훗날 그들의 한 지인은 거짓말을 하기 싫어 말하진 않겠지만 만약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거짓말을 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풀려났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기억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경찰서장이었던 존이 그녀를 석방하고 살인 혐의를 취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존은 에이미의 어머니와 친한 사이였는데 사건이 발생하자 그녀가 존에게 달려와 둘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동생의 죽음은 사고사로 판명됐고 에이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제임스와 1989년에 결혼해 2001년까지 4명의 자녀를 낳았던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좀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200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3월 16일에 그녀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고 막내를 위해 어린이용 의자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어린이용 의자를 다른 손님이 가져갔고
그것을 본 에이미는 그 손님에게 달려가 욕설을 퍼부으며 나는 에이미 비숍 박사다 라고 반복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상대방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에야 식당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그녀의 성격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녀의 성격에 대해선 이웃들 역시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평소에 그녀는 이웃들에게 시끄럽다며 전화를 걸어 경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했고 한 번은 집 근처 공공장소에서 농구하는 아이들과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트럭이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해 그녀가 사는 지역에는 어떠한 방문 판매 트럭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민감한 행동을 가족들에게도 보였는데 딸이 외출하기 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죠.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2003년에 사건이 발생했던 UAH의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휴대용 세포 인큐베이터에 관해 연구했는데 기술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동화된 세포 인큐베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125만 달러를 모금했고 UAH의 회장 데이비드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진들은 이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설에도 흥미를 느껴 직접 글을 쓰기도 했는데 출판하진 않았지만 지인들은 재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듯 그녀는 다방면의 재능이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와 함께 일했던 교수들과 제자들은 유독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문제가 있어 몇몇 대학원생들을 연구실에서 쫓아냈고 학생들 역시 전과를 고려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하고 불안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당시 학생들의 평가였죠. 그녀의 강의에 불만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탄원서를 학과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려면 특출난 성과를 내거나 논문을 써야 하는데 UAH 측 역시 그녀에게 이를 공지했지만 인큐베이터 특허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녀는 논문을 소홀히 했습니다. 에이미의 한 동료 교수는 그녀가 이상하고 미친 짓을 자주 벌인다고 평가했는데 그는 재임용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인지 아니면 앞선 것들이 평가에 반영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2009년 3월에 재임용을 거부당해 2010년 3월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격장에서 총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12일 그녀는 가방에 총을 숨긴 채 회의에 들어갔고 회의가 끝날 무렵 총을 발사해 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재임용이 되지 않아 저지른 짓이라고 치기엔 살해당한 3명 중 2명은 오히려 그녀를 지지해 재임용에 찬성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살해된 학과장 포딜라의 경우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하며 그녀를 지지했던 인물이었죠. 또한 그녀는 친했던 친구인 데브라에게도 주저없이 총을 발사하려 했습니다. 총알이 걸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보복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 중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가 있어 그 때문에 총을 갖고 다닌 것이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교수진에게 총을 쏘는 것으로 이어졌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죠. 과거 동생을 살해했던 사건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2년 9월에 에이미는 사형을 면하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비극과 성인이 된 뒤 이어진 불안정한 행동들이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녀의 행동들은 경고음이었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몰랐을 경고 신호 말이죠.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